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가짜뉴스와 괴담들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인선과 함께 전설적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역대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최연소 차관에 발탁됐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무려 24년 만이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 장충체육관 6월 28일이었고요. 지금 대통령이 회원들의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69년) 전인 1954년 6.25 전쟁 직후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수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노력이 모여 자유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전국 회원 수 320만 명이라면 웬만한 광역시를 훨씬 넘어서는 대단한 그런 회원 수입니다. 자유총연맹, 어떤 단체인가요? 예,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입장할 때 바로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강석호 총재입니다. 네. 자유총연맹 총재, 그리고 그 옆에 김기현 대표 이런데요. 자유총연맹은 이제 보통 자총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네. 요즘이 이제 시민단체 전성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시민단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일종의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저런 국민운동단체는 대표적인 단체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새마을중앙협의회. 네. 그다음에 바로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파살협. 예. 이 이제 3개가 다 전국 조직이고 또 지향하는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 자유총연맹, 자총은 이제 대통령 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6.25 전쟁 직후에 반공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아주 특별하죠. 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에 직접 참석한 후로 처음인데 네. 그것은 그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축사에서 던진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반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국민운동 단체라는 성격을 네. 염두에 두면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고 박사님의 말씀처럼 윤 대통령은 국내외 유수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 말 그대로 울면서 호소했고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직격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메시지의 강력한 못지않게 대통령의 표정도 굉장히 결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정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대북 정책, 이 자유총연맹은 반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단체니까 이 대북 정책과 직접 관계되는 단체인데, 네. 이 대북 정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두 가지 점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메시지를 보면. 네네. 하나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이어지는 메시지에 보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상호주의거든요. 네. 근데 상호주의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 견지를 못했고 상호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롭게 대북 정책이 지난 5년간 운영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북한의 이로운 정책이라고 하면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반국가 세력일 수밖에 없다. 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거나 또는 그런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 또는 문재인 정부를 직접 지칭하면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론적인 이야기지만 네. 그러나 그 맥락이나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원칙 견지에 실패하고 상호주의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굉장히 이로운 결과를 낳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네. 이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이 지금도 끊임없이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한 거죠. 예. 자, 윤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또 최근 국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민간 단체들을 향해서도 날선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네, 역시 강력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한편이 돼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많다. 자,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국가의 보조금이나 또는 각종 이름의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세금은 정말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정수급도 매우 심각한 중범죄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냥 그런 부정수급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과 연계되어서 반국가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돈까지 출세까지 챙기려고 했던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 부정수급과는 또 성격이 다른 거죠. 질이 아주 나쁜 거라고 보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근본적인 그 대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하루 차이를 두고 이제
그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거기에서도 똑같은 그 문제의식이 나옵니다. 정부의 그 보조금, 지원금이 정치적 꼬리표가 달린 것들은 이제 그만하자.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은 강화할 부분은 대폭 강화하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받았던 것인데 이거는 정말 좀 효율화하자.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주되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자. 네. 이제 이런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어제 자유총연맹의 축사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이 서로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런 점에서도 저는 범정부적 차원의 일대 어떤 특단의 대책이 곧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부쩍 심해지고 있다고 본 선동과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그로 인해서 또 파급이 된 천일염 풍기 현상, 갑자기 소환된 사드와 성주 참회 문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그 자막에 이제 카드라 뭐 이런 그 자막이 잠깐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괴담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많이 있었던 카드라 뉴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점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 권위주의 시대의 카드라라고 하는 것은요. 구전으로 주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언로가 막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괴담은 그거 아니에요. 우선 이 지금의 괴담은 그야말로 언론이 지나치게 많이 확대된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됩니다. 누구나 다 지금이라도 SNS에 괴담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리면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 또는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SNS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바이럴 효과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언로가 막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구전으로 전달됐던 카드라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럼 이건 뭐냐? 의도를 갖고 만들지 않으면 괴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설프게 만들어서는 바로 팩폭으로 이게 확인이 돼버려요. 팩트로 반박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묘하게 또 사실과 거짓을 적당하게 섞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가공이 돼서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SNS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포가 됩니다. 뭐 좌표 찍기를 통해서 유포가 되기도 하고 네네. 또는 그것을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드루킹 같은 경우를 우리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겪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괴담은 뭔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를 근간을 흔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이것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의 그 음모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괴담 중에 그렇지 않은 괴담들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괴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를테면 광우병 괴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괴담을 보면 이게 그렇게 어쩌다 우연히 나온 괴담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좀 진중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라파엘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곧 우리나라를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이 최종 보고서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저 보도를 보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지금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건 뭐냐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이제 처리수를 방류하면
이 처리수가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캐나다 쪽을 거쳐서 미국으로 거쳐서 태평양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빨라야 4, 5년 후 또는 1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IAEA 사무국장이 뭔가 이 처리수가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다. 그래서 안전하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그 처리수가 가는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예.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엔 가지 않아요. 왜 안 갑니까? 요구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문제 안 삼으니까. 예, 요구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먼저 도달할 나라, 그래서 피해가 있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피해를 볼 나라들은 정작 이거 IAEA가 그렇게 기준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우린 신경 안 써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우리나라나 또는 일부 뭐 태평양 도서국가 중에 일부가 이제 걱정을 하니까 IAEA 입장에서는 그 기구의 권위나 신뢰성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와서 설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안심해도 된다. 이거 설명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IAEA 사무총장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네네. 이 상황 자체가 참 창피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여당은 우리 수산물 먹기 또 사주기 이렇게 지금 그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고 야권은 단식을 릴레이로 하고 또 반대 캠페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30년 이후에도 이 바다가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그게 과학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30년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모든 그 과학은요, 사회과학이건 자연과학이건 예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벌어진 일을 분석만 하는 걸로 끝나면 그건 과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과거의 일을 분석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은 정치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리학은 물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 관련 전문학자들이 여러 시뮬레이션까지 돌려가면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방류가 될 경우에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이거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0년 후에 가서 봐야 된다 그러면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한 진짜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얘기를 믿을 거냐? 나 그런 과학 못 믿겠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믿을 거냐? 이렇게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제가 다른 분들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얘기만 하자면 저는 과학자의 얘기를 믿겠습니다. 네. 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어민과 수산시장 상인분들은 환경단체나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이 자, 좀 함께 반대 시위를 하자는 요청을 자꾸 해와서 곤혹스럽다. 저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그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이른바 전문 시위꾼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시위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정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같이 하자고 계속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사드 기지 반대, 이 경우에도 또 전문 시위꾼들이 등장합니다. 네네. 강정마을에서 시위했던 사람들이 사드 반대 시위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만 해서는 또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네네. 명분이 떨어지니까 네네. 사드 기지 근처에 있는 성주 군민들을 자꾸 같이 하자 그래서 또 실제로 거기에 현혹돼서 같이 한 주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도 어쨌든 어민이나 수산업자 일부하고라도 같이 해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명분을 얻고 뭔가 설득력이 더 생길 거다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아직 방류도 안 됐고 그런데 뭔가 그 괴 물고기가 출현했다 뭐 이게 멍게를 어떻게 먹냐 이런 식의 발언만으로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내가 먹을 게 생선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생선 아니라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 내가 굳이 여기서 생선 사 먹을 이유가 있냐 하는 순간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름칙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수산업자나 또는 그 회 식당을 하거나 작은 영세업자들까지 다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피해는 발생해 버렸어요. 네.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괴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은 수산업자들과 양식업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이미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괴담 유포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괴담이라고 밝혀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럼 보상할 겁니까? 그냥 멍들어가는 이 어민들만 억울하게 당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괴담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양산할 경우에는 뭔가 정부가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켜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어떤 적극적인 계획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괴담과 선동 문제는 과학과 팩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매우 길고 깊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일명 뇌송송 구멍탁으로 유명한 미국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었죠? 예. 이게 광우병은 소들한테는 발생해요. 소의 병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이종간 전염이 돼서 인간 광우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적어도 이 광우병 파동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만 먹으면 마치 인간 광우병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론에 나와서도 주장하고 막 했어요. 네. 네네. 그럼 이게 다 괴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게 괴담으로 확인이 됐으면 네. 최소한 그 당시 그런 무책임한 괴담을 유포했던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는 사과라도 해야죠. 국민들한테 네네. 이게 학자적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학문적 반성을 해야 되고 뭔가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이 있다면 이른바 직업적 활동가들이라도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법적인 처벌은 그 다음 문제고. 근데 누구도 지금 광우병 관련해서 사과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는 잔뜩 있는데 그리고 가해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게 괴담의 이 구조라는 거예요. 네. 방금 고 박사 말씀이 있었지만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런 와중에 당시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던 광우병 쇠고기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최근 당시 누구도 팩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양심 고백을 했는데 이걸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민경우 대표가 당시에 IMF 반대 정책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광우병이 위험하다고 선동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네. 이게 실제로 광우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인간 광우병으로 이종간 전염될 위험성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네.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우병 그 사태는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를 어렵게 만들고 공격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집회 시위였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집회 시위를 전문 시위꾼들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문가도 아니다라고 그 깃발 들고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위험한가 봐. 깨름칙한데 내가 뭐하러 먹어.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다. 이것을 고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7년간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 수 232명이었습니다. 이걸 한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수백만 명 아니냐라는 실언으로 또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저 여당 의원하고 야당 의원하고 이 1대1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주장을 하면서 이 여당 의원을 막 지금 공격했어요. 그래픽은 예. 그 232명이 저 나라별로 절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고요. 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홍역을 알았는데 저 미국은 4명이 발병된 것이고요. 가장 많은 것은 영국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여당 의원, 야당 의원 1대1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아마 성일정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일정 의원을 향해서 막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는데 수백만 명이라고 그랬죠.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송 끝내놓고 방송사에서 확인을 했더니 그게 사람이 아니고 광우병에 걸린 소 숫자였다 이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적어도 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이 방송에서 그런 엄청난 실언을 했다면 그러면 그 후에라도 정식 입장이 제대로 나와야죠. 네. 그냥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나 많이 발병을 했어? 그러면 네. 괴담이 아니네. 그러네요. 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실언인지 그 발언을 한 국회의원한테 진짜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진짜 실언이었냐? 네. 아니면 알면서도 한 번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봤던 거냐?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가 13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참 말 그대로예요. 사실은요, 저게 최근이 아니고요. 광우병 파동이 지나간 그 다음 해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 전문점까지 나오고 네. 그때 광우병 열심히 미국산 먹으면은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고 막 떠들고 다녔던 사람도 갑자기 미국산 쇠고기 전문 스테이크점 열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관대하다. 네. 아니 적어도 사회적으로 그런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을 했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사회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국민 앞에 다시는 나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법적으로 사법적 처리를 하기가 어렵다면은 국민적으로 여론 차원에서라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관대한 나머지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말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 광우병 이후에 사드가 나오고 사드 이후에 후쿠시마 처리수가 나오고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네. 이런 괴담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광우병에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또 그에 앞서 성주 참외 괴담들이 나왔는데 이런 괴담들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각종 괴담으로 인해 손해를 본 돈 수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는데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수조는 계산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괴담이 한번 유포되면요, 이게 전염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괴담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싸움이 객관적으로 심판이 있어서 이건 괴담이야. 아니면 이건 사실이야라고 심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수년 또는 십수년에 걸쳐서 이 괴담이 남아있게 돼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저기 계산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적 비용을 계속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는 괴담의 생산 구조, 그다음에 괴담의 유통 구조. 어쩌다 실수로 나오는 괴담이 아니고 네.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이런 괴담 구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사법적으로도 철저하게 응징하는 이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자꾸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네. 자, 고성국 박사님의 말씀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총선 차출 장관 등으로 인한 공석 메우기, 또 대통령 비서관 출신들의 차관 대거 발탁이 핵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주목을 끈 39세의 장미란 차관이 있습니다.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차관급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82년도 아시안게임에서는 제가 금메달을 3개씩이나 땄는데요. 이제 금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요. 제가 2연패를 꼭 해가지고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성원에 꼭 보답하기 위해서 꼭 제가 금메달을 꼭 따도록 하겠어요.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관급이 2명, 차관급 13명의 인사가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 개각이라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전환이 있을 때 하는데 김영호 신임 장관은 사실 굉장히 원칙론적인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지금 현재 통일부에 있는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신통일미래구상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었고요. 청와대 통일비서관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내면서 굉장히 원칙론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장관급이 2명이었고 차관급이 13명이었는데 통일부 장관의 이제 현직이 권영세 장관인데 그렇죠. 총선에 나간다는 거죠? 네, 총선에 나가면서 이제 자리가 됐고요. 사실 통일부는 이번에 장관과 차관을 한꺼번에 바꾸면서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정책 기조에 완전히 바꿈을 시도하는 그런 지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우리가 국정 기조와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차관도 외무부 출신이 지금 오세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는 다자 관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외교 쪽에서의 어떤 동맹들의 도움을 받는 국제사회에 올리는 그래서 원칙을 갖고서 가는 장차관 간의 어떤 역학관계가 가장 잘 맞아들여진 그런 인사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논란 끝에 물러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에는 김홍일 전 부산 고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그야말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MB 시절에 BBK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MB 이명박 대통령 불기소 처분을 이제 한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제 같이 근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권익위라는 것이 사실 조사하는 곳이거든요. 따라서 부패 방지와 청렴 주관을 이제 청렴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특수통 검사가 철저하고 원칙에 따른 그런 수사와 그다음에 기강 잡기에 나선 거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지금 뭐 검사라는 그런 우리가 출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아주 적절한 적재적소에 사람을 갖다 놓은 그런 인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힌 이번 개각에 대한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김홍일 변호사이십니다.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죠? 네, 뭐 일단은 그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얘기하면 이제 잔임 임기를 해야 되는 뭐 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것이 뭐 몇 달 안 돼서 그게 끝나거든요. 그럼 두 번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제 2명의 하마평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뭐가 있냐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어떤 청문회 과정, 그다음에 부실 검증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철저하게 따지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장관이 뭐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면 대폭 개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차관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실무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가을에는 한 번 더 개각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뭐 추정까지도 가능해지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굳이 지금 서둘러서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좀 필요가 아직은 없다. 이런 설명이 있었으니까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요,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대통령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로 그 특징이 요약이 됩니다. 직접 면면을 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발탁이 됐고, 외교부 제2차관에는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태국 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화제 인물이죠.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 역도 슈퍼스타입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서울사이버대학 전임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조성경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이, 또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네, 끝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김호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백원국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 2차관이 모두 바뀐 거죠. 자, 이런 차관급의 대대적인 개각,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건가요? 이건 국정과제 이행의 속도를 좀 높이겠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뭔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떤 지금 공무원사의 어떤 카르텔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을 깨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사실 지난 1년 동안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금 계속 천명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그립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인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관 출신들의 차관 임명이 5명입니다. 이 5명의 비서관 출신 차관들,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따로 불러서 당부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 5명 신임 차관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는 1차관, 2차관 한꺼번에 바꾸는 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뭐 1차관, 2차관 한꺼번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과 그다음에 어떤 방향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뭐 또 대통령실에서 대거 5명이 나가는 게 과거엔 없던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일단 국정 과정의 어떤 속도, 이 집행의 속도를 높일 때는 앞에 정권에서도 충분히 했던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 그립을 잡는 그런 순간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손에 힘을 좀 준다,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세간의 눈길을 잡아끈 사람, 단연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인데요. 46년 만에 최연소 차관 타이 기록을 세웠어요. 네, 김서구 차관이 그 타이 기록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39세에 지금 아주 젊은. 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우리 K스포츠가 젊음을 통해서 지금 가고, 사실 체육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륜이 계신 분들이 지도층에 있으면서 굉장히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거든요. 젊음으로 이런 어떤 굉장히 얽히고 설킨 체육계의 실타래를 풀면서
K 스포츠로 한번 다시 내보자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 기록이라는 건요. 아웅산 테러로 아깝게 별세한 서석준 그렇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와 네. 같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도 39살. 39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2차 간으로 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업무들을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력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미란 교수의 임명 소감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함 그리고 상식과 일맥상통한다. 자, 상당히 인상 깊네요. 근데요, 이렇게 듣다 보면 장미란 차관의 얘기를 들으면요, 지금 말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달변가신 것 같아요. 이 스포츠 정신은 페어플레이 정신이고,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공정 상식이잖아요.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 개인 종목에서 지금 나오신 분 아니에요. 개인 종목에서 이렇게 금자탑을 쌓으면서 세계의 정상에 쓴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가 엄청나게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전체적으로 뽑는데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리빙 레전드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전설은 돌아가야 붙는 일인데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거죠. 장미란 교수, 어떤 체육인, 슈퍼스타였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전 역도 선수로서 세운 기록은 그야말로 찬란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시작으로 2005년 이후 3번 내리 세계선수권을 제패했습니다. 3연패.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8년,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그래서 올림픽 4개 올림픽에서 금은동을 다 딴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였고요. 323kg 세계 신기록, 당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그런 그야말로 역도 선수로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었죠? 네, 근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몸집을 갖고 계신 것 같지만 여기에 이 정상급 선수들 중에는 진짜로 몸이 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역도 선수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계주 선수 출신이라서 그런 스포츠의 어떤 이런 DNA를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금자탑을 쌓습니다. 이제 최초로 어떤 세계 선수권대랑 또 국제 무대에 나온 거는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보시면은 그 같은 종목에 나오는 중국 선수나 무슨 유럽의 선수들 보면 굉장히 왜소했지만 이 끈기와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인해서 이렇게 금자탑을 쌓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은퇴 당시에 장미란 교수는 IOC 선수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도 선수 장미란입니다. 저 또한 런던 올림픽을 치르고 전국체전을 마치면서 은퇴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장미란 재단을 통해서 저의 재능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하기 위한 꿈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제 미래가 설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꿈이라는 건 꾸기만 하고 되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노력하고 움직이며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이론을 두루 겸비했고 체육계의 BTS 같은 새바람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네. 매우 이것도 울림이 있네요. 그럼요. 이제 세계의 강대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문화,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제품도 중요하지만 사실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K 스포츠의 어떤 금자탑을 쌓으면서 앞에서의 어떤 뚜렷한 깃발을 둘 수 있는 향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 현 세대는 장미란 차관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체육인 출신이 차관이 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특히 같은 여성이었던 최윤희 전 문체부 2차관이 있었는데요. 아시아의 인어로 유명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전 차관,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3관왕을 했고요. 86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2018년 한국체육산업개발 첫 여성 대표이사, 19년에서 20년까지
문체부 제2차관실했죠. 네, 그 당시에 뭐 아주 뭐 굉장히 이슈를 만들면서 5개의 금메달을 따가오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체육계의 위상을 높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행정에 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여기에 유리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길게 조금 해주셨으면 했는데 짧게 그런 커리어가 끝난 건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1986년이었습니다. 41년 전에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때가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 모습 대한뉴스 영상으로 보시죠. 당초 금메달 1개 정도를 기대했던 수영대설은 최윤희 윤정 자매가 크게 활약해서 배영 200m와 100m, 개인 혼영 200m까지 석권했으며 최윤희 선수가 영광의 3관왕이 됐습니다. 여자 배영의 유망주 최윤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82년도 아시안게임에서는 제가 금메달을 3개씩이나 땄는데요. 이제 금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요. 제가 2연패를 꼭 해가지고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성원에 꼭 보답하기 위해서 꼭 제가 금메달을 꼭 따도록 하겠어요. 한국 사격의 전설로 불리는 박종길 선수는 2013년에 문체부 2차관이 됐었죠. 이게 사실은 최초의 기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올림픽 이제 금메달 따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체육계에 우리가 뭐 어떤 부진함을 넘어서는 이제 화려함으로 태어나는 본이 됐고요. 지금 3명의 이제 2차관들을 얘기하지만 다들 보시면 개인 종목 선수들이에요. 네. 얼마나 자기 관리와 자기의 어떤 목표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점이 되면서 2차관들로 다 채용이 됐던 3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3분이 모두 문체부 2차관이 된 게 공통점인데요. 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국가 정책 홍보,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이제 관광, 그다음에 체육인데요. 우리 보면은 이번에는 아주 카르텔이 잘 돼 있는 게 보면은 지금 장관께서 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책 홍보는 잘 하실 거거든요. 그다음에 관광을 하셔야 되는데 관광에는 지금 우리 김장실 원장이 가 있는데 국회의원이자 문체부 출신이거든요. 따라서 체육 분야에 아주 몰두를 하시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카르텔이 지금 성적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현장에서 뛰던 그런 실력으로 가신다면 우리 K스포츠, K컬처의 아주 끝자락을 채워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정책앤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